회사에서 부장으로 승진하고 월일 0만 원의 월급을 받게 되자 내 남편은 오만하게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재정은 각자 관리해. 내 월급은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갈 거야.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알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가 자신의 탐욕을 후회하게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시청하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채널이 더 성장하고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세요. 그날 오후에 고요를 가르는 고급 스포츠카의 엔진 소리가 귀청이 터질 듯 요란하게 들려왔다. 앞마당 정원에서 무릎을 꿇고 화초의 마른 잎을 다듬고 있던 아름은 고개를 들 필요조차 없었다. 누가 오는지 알 수 있었다. 바로 그녀의 남편 지훈이었다. 그가 자신의 집 대문 안으로 들어설 때조차 엑셀을 밟는 방식은 늘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집 마당에 아스팔트가 정복해야 할 서킷이라도 되는 것처럼. 차문이 세게 닫혔다. 지난주에 새로 산 비싼 구두의 발소리가 현관 타일 위에서 거만하게 울렸다. 아름은 여전히 잠잠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부지런히 시든 잎사귀 하나를 더 뜯어냈다. 그녀는 지훈의 시선이 자신의 등 뒤를 찌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더 이상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우월감과 역겨움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아직도 흙이나 만지고 있어? 지훈이 쏘아붙였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아름은 마침내 일어섰고 정원용 장갑을 낀 손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그녀는 몸을 돌려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늘 짓는 인내심 있는 미소였다. 그녀의 평범한 집안 옷은 조금 흐트러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다. 오셨어요, 여보? 따뜻한 물 준비해 드릴까요? 지훈은 코웃음 쳤고 대답하지 않았. 그의 눈은 아름의 모습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단순한 원피스, 더러운 장갑, 화장기 없는 얼굴. 그는 그것을 자신과 비교했다. 유명 디자이너의 새 정장, 반들거리는 수입 셔츠, 그리고 손목에는 오토바이 한 대 값의 시계. 나를 봐, 아름. 그가 말했다. 앞으로 걸어 나오며 그는 소파 위로 서류 가방을 던졌다. 큰 소리가 나도록 일부러 던진 것이었다. 자동차 키는 유리 탁자 위로 던져져 날카로운 땡그랑 소리를 냈다. 나를 봐. 그가 반복했다. 아름이 그를 바라보았다. 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내가 무슨 소식을 가져왔을 것 같아? 지훈이 말했다. 그의 가슴은 부풀어 올랐다. 그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지만 벗지는 않았다. 그는 아름이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보기를 원했다. 아름은 생각하는 척했다. 좋은 소식 같아요. 지훈 씨 얼굴이 무척 행복해 보여요. 행복? 당연히 행복하지. 지훈이 억지로 웃는 소리를 내. 아름, 오늘부터 당신은 나를 부장님이라고 불러야 해. 나 정식으로 승진했어. 그는 모든 단어를 강조하며 말했다. 축하해요. 아름은 여전히 같은 미소로 말했다. 잘 됐네요, 여보. 나도 기뻐요. 그냥 기쁘다고? 지훈이 다가왔다. 이제 그들의 거리는 팔 하나 정도였다. 그는 아름의 옷에서 나는 흙냄새를 맡을 수 있었고 그것은 그를 더욱 역겹게 만들었다. 내 월급이 지금 얼마인지 알아? 0만 원. 한 달에 0만 원이야. 이건 기본급일 뿐이고 수당이랑 보너스는 포함되지 않았어. 아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큰 복이네요. 여보. 당연히 크지. 그리고 내가 이제 다른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훈은 그 순간을 즐기기 위해 일부러 멈췄다. 이 집에도 새로운 규칙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아. 아름은 기다렸다. 그녀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두근거렸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기다려온 순간이었다. 오늘부터 지훈은 손가락으로 아름의 가슴을 가리켰다. 우리 재정은 전부 각자 관리해. 내일 0만 원 월급은 전부 내 개인 통장으로 들어갈 거야.
내가 직접 관리하는 통장. 그는 아름의 눈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찾고 당황함을 찾았다. 그는 아내가 애원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당신은 그냥 당신 필요한 거나 알아서 해결해. 아마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줄 수 있겠지. 집에서 흙이나 만지는 당신에게는 충분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다. 에어컨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지훈은 여전히 반응을 기다렸다. 그는 아름이 울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그가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것을 상상했. 그는 그녀를 침묵시킬 1000가지 대답을 준비해 두었다. 하지만 아름은 잠시 침묵하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옅었고 거의 보이지 않았.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단 한마디였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뭐? 그냥 알았다고? 네. 여보. 아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지훈 씨의 돈이잖아요. 지훈 씨가 관리하는 건 전적인 관리예요. 내가 막을 권리는 없죠. 아름의 평온함은 오히려 지훈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이 원했던 싸움을 얻지 못했다. 그는 무시당했다고 느꼈다. 당신 위치를 깨닫고 있다니 잘 됐군. 그가 소리쳤다. 이제 가서 내 따뜻한 물 준비해. 그리고 내 커피도 만들어줘. 어제 내가 사온 수입 커피. 당신의 싸구려 믹스 커피 쓰지 말고. 그 말을 남기고 지훈은 몸을 돌려 오만하게 그들의 침실로 향했다. 아름은 몇 초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인내심 있는 미소가 서서히 사라졌다. 아까 잔잔했던 그녀의 눈은 이제 차갑고 날카롭게 변했다. 그녀는 방문이 쾅 닫히는 소리와 샤워기 물이 켜지는 소리를 들었다. 지훈이 샤워 중임을 확신하자마자 아름은 움직였다. 그녀는 따뜻한 물이나 커피를 준비하기 위해 부엌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원피스 주머니를 뒤져 휴대폰을 꺼냈. 그것은 그녀가 지훈 앞에서 사용하던 액정이 금이 간 구형폰이 아니었다. 이것은 가장 얇고 반짝이는 최신 스마트폰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고 법무팀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 내용은 단 2단어였다. 오늘 밤.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모든 준비는 명령하신 대로 완료되었습니다. 사모님. 아름은 2 메시지를 모두 지웠다. 순식간에 그녀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엌으로 걸어갔다. 남편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머리를 식혀야 했. 그녀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당신의 탐욕을 후회하게 될 거예요. 지훈 씨, 그녀는 어둠 속으로 속삭였다. 당신은 재정을 분리하는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집안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 싸늘했다. 지훈은 자신이 왕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그는 일부러 젖은 수건을 침대에 남겨두었고 커피를 약간 바닥에 쏟아놓고도 치우지 않았으며 끊임없이 명령조로 말했다. 그는 분명 자신의 새로운 권력을 즐기고 있었다. 반면 아름은 순종적인 아내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했다. 그녀는 수건을 치우고 쏟아진 커피를 닦아냈으며 모든 명령에 네, 여보라고 대답했다. 저항도 불평도 없었다. 그녀의 평온함은 너무나 완벽해서 지훈은 왜인지 모를 약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아름은 부엌에 있었다. 그녀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풍겨오는 향기는 고급 요리의 향기가 아니었다. 그녀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고 콩나물 무침을 만들고 있었고 냄새가 꽤 강한 젓갈을 꺼내고 있었다. 소박한 음식이었다. 지훈이 돈에 눈이 멀기 전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음식이었다. 자신의 작업실에서 긴 통화를 막 마친 지훈은 물론 아름에게 자신이 바쁘게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소리를 키운 채로 나와서 킁킁거렸다. 이게 무슨 냄새야? 그가 물었다. 그의 이마에 주름이 잡혔다. 그는 부엌으로 걸어가 식탁 위에 음식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즉시 찌푸려졌. 아름, 진심이야? 내가 지금 월일 0만 원짜리 부장인데 당신은 나한테 김치찌개랑 콩나물을 차려주고 있어? 아름은 김치찌개 냄비에서 고개를 돌렸다. 왜요, 여보? 예전에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음식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지. 예전에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고. 지금은 달라. 지훈이 소리쳤다. 당신 일부러 그러는 거지? 당신 나 망신시키려는 거지? 어제 내 결정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안 그래? 냉장고에 있는 것만으로 요리했어요. 여보. 아름이 평온하게 대답했다. 핑계대지 마.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장을 봤어야지. 수입고기, 연어, 비싼 재료들을 샀어야지. 당신 대체 왜 이래? 남편을 뒷바라지할 줄 모르는 아내잖아. 아름이 대답하기도 전에 초인종이 요란하고 끈질기게 울렸다. 지훈은 더욱 짜증이 났다. 또 누구야? 당신 이런 시간에 손님을 초대했어. 나 손님 초대한 적 없는데. 초인종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길게 울렸다. 이어서 문 밖에서 날카로운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지훈과 아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 둘 다 그 목소리를 알았다. 지훈은 서둘러 앞으로 가서 문을 열었. 아니나 다를까. 그의 어머니 혜정 씨와 그의 여동생 유진이 문 앞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쇼핑백 몇 개가 들려 있었는데 마치 채워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어 있었다. 지훈아, 우리 아들, 내 자랑스러운 새 부장. 혜정 씨는 즉시 아들을 껴안고 과장되게 양쪽 뺨에 입을 맞췄다. 축하한다, 아들.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 지훈 오빠, 축하해. 유진이 맞장구 쳤고 그녀의 눈은 집안을 훑어보며 가구를 평가했다. 와, 이제 우리 유럽 여행 갈 수 있겠다. 그치? 지훈은 활짝 웃었고 그의 자존심은 최고로 부풀어 올랐다. 그는 잠시 김치찌개와 콩나물에 대해 잊었다. 에이, 엄마. 유진이 너도. 들어와. 들어와. 온다고 미리 말 좀 하지. 서프라이즈지. 혜정 씨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면서 지훈의 뒤에 막 도착한 아름에게 자신의 가방을 건넸다. 이것 좀 들어. 무겁네. 아름은 말없이 가방을 받아들었다. 와, 우리가 딱 맞춰서 왔네. 저녁 먹으려던 참이었구나. 혜정 씨는 초대받지 않았는데도 곧바로 식탁으로 향했다. 유진이 그 뒤를 따랐다. 그의 어머니가 식탁에 가까워지자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늦었다. 혜정 씨가 밥그릇 덮개를 들어 올렸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침묵이 찾아왔. 그리고 이게 뭐야? 혜정 씨가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목소리는 몇 옥타브 올라갔다. 김치찌개, 콩나물. 아름아, 너 무슨 생각이야? 너 우리 아들 독살시키려고 작정했어?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남편이 월일 0만 원짜리 부장이 됐는데 이런 걸 먹이다니. 유진도 거들었다. 세상에, 아름 언니. 이건 너무 심했어. 지훈 오빠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야. 스테이크나 하다못해 5성급 호텔 레스토랑에서 파인 다이닝을 시켜야지. 이건 노동자들이나 먹는 음식이잖아. 심하게 창피해진 지훈은 궁지에 몰렸다고 느꼈다. 그는 희생양이 필요했고 그 방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 아름, 그는 아내를 가리키며 으르렁거렸다. 당신 정말 나를 망신시키는군.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엄마, 얘 일부러 이러는 거예요. 내가 승진한 게 싫은 거죠. 질투하는 거예요. 혜정 씨는 눈을 부릅뜨고 아름을 노려보았다. 배은망덕한 며느리 같으니라고. 성공한 남편을 뒀으면 고마워해야지. 주제 파악을 해야지. 너는 지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지훈을 왕처럼 모셔야 해. 유진이 덧붙였다. 맞아, 언니.
예전에 지훈 오빠 월급이 평범했을 때는 언니도 그냥 평범했지. 이제 지훈 오빠가 성공했으면 언니도 맞춰야지. 예쁘게 화장하고 맛있는 거 요리하고. 이건 뭐야? 온 집안에 김치 냄새 진동하잖아. 머리 아파. 그들 셋, 지훈, 혜정 씨, 그리고 유진은 이제 아름을 애워싸고 비난하고 모욕하고 질책했다. 아름은 그들 한가운데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누가 더 자세히 보았다면 그녀의 어깨에 작은 떨림을 보았을 것이다. 그것은 울음의 떨림이 아니라 참는 웃음의 떨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날 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다. 오, 죄송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또렷해서 방금 전에 모든 모욕을 잘라냈. 세 사람은 그녀의 반응에 놀라 멈췄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름이 계속 말했다. 이 음식은 당신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야? 김치찌개, 콩나물, 그리고 젓갈 이거요? 아름은 식탁을 가리켰다. 이건 저를 위한 거예요. 제가 이걸 먹고 싶었어요. 혜정 씨는 노려보았다. 그럼 우리는 뭘 먹으라고? 우리를 간접적으로 쫓아내는 거야, 뭐야? 물론 아니죠. 어머니, 아름이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부엌벽의 시계를 흘끗 보았다. 그들이 도착한 지 정확히 15분 후였다. 당신들의 음식은, 아름은 이번에는 더 크게 웃었다. 배달 오는 중이에요. 그녀가 그 문장을 끝마치자마자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띵동. 아까 혜정 씨의 벨소리와는 전혀 다른 단호하고 전문적인 벨소리였다. 아름은 눈앞에 혼란스러운 새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 이제 왔네요. 들어가 보세요. 지훈 씨. 손님들이 오셨어요.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와 혜정 씨, 유진은 그저 아름을 어리둥절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손님? 또 무슨 손님? 아름은 한숨을 쉬었다. 좋아요. 제가 열게요. 그녀는 그들 셋을 지나쳐 현관문으로 걸어갔. 그녀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주쇼가 곧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아름의 발걸음은 식당에서 현관문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벼웠다. 그녀의 뒤에서는 긴장된 침묵이 지운 혜정 씨, 그리고 유진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세계의 혼란스러운 조각상처럼 김치찌개와 콩나물에 대한 그들의 모욕은 이제 공중에 매달린 채 잊혀져 버렸다. 모든 시선은 견고한 원목문에 쏠려 있었다. 마치 그 뒤에 온 우주의 답이 있는 것처럼. 아름은 잠금 장치를 풀었다. 문은 소리 없이 열렸다. 밖에 희미한 현관 불빛 아래에는 배달원이 서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3명의 남자가 서 있었다. 가운데 남자가 가장 눈에 띄었다. 그는 키가 크고 40대 후반으로 거부할 수 없는 권위의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그의 지훈의 3개월치 월급과 맞먹을 가격에 짙은 회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다. 얇은 태에 안경이 코에 걸쳐 있었고 관자놀이에서 흰머리가 시작되는 그의 머리는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는 손님으로서의 친근함이 아니라 전문가로서의 깊은 존경심을 담아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의 양쪽에는 비슷한 옷차림에 더 젊은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각각은 똑같이 생긴 알루미늄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다. 가방은 불빛 아래 반짝였고 무겁고 중요한 것처럼 보였다. 저녁입니다. 아름 사모님. 가운데 남자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고 차분했으며 훈련된 듯했다. 모든 음절이 정확하게 발음되었다. 안에서는 유진이 가장 먼저 반응했다. 누구야? 그녀가 혜정 씨에게 속삭였다. 배달원도 아니네. 아름 언니 친구인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람 같아? 혜정 씨는 쉬쉬거렸다. 조용히 해. 두고 보자. 지훈은 한편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뭔가 잘못되었다.
아주 잘못되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저녁 식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부장으로서의 권위의 아우라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름은 그 남자에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세요. 박민준 변호사님, 들어오세요. 시간 맞춰 오셨네요. 그 남자, 박 변호사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그와 두 명의 비서는 문턱을 넘어섰다. 그들은 이미 깨끗하고 반짝였기 때문에 신발을 벗지 않았다. 그들의 발걸음은 비싼 대리석 바닥 위에서 일정하고 확신에 찼다. 그들 셋은 지훈, 혜정 씨, 그리고 유진을 지나쳐 곧장 걸어갔다. 마치 그들이 보이지 않는 가구라도 되는 것처럼. 그들은 아름의 소박한 음식이 차려진 식탁을 마주하고 거실 중앙에 멈춰 섰다. 지훈은 피가 끓는 것을 무시당했다. 자신의 집에서 무시당했다. 잠깐.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높은 벽에 울려 퍼졌다. 당신들 누구야? 아름,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누구를 초대한 거야? 혜정 씨와 유진은 지훈의 폭발에 움찔했지만 곧바로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무례하게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다니. 박 변호사는 지훈 쪽으로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아름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시를 기다리면서 아름은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 서린 평온함은 지훈을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지훈 씨, 이분은 박민준 변호사님이에요. 오늘 밤 중요한 용건이 있으시대요. 무슨 중요한 용건? 지훈이 따졌다. 나는 지금 가족과 저녁 식사 중이야. 용건이 있으면 비서를 통해 내일 다시 오라고 해. 그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이용하려 했지만 그 소리는 자기 자신의 귀에도 공허하게 들렸다. 박 변호사는 마침내 고개를 돌렸지만 지훈이 아닌 혜정 씨와 유진을 향했다. 그의 시선은 차갑고 분석적이었다. 그리고 그는 식탁을 보았다. 김치찌개,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자신에게 말하는 듯했다. 오랜만에 보네요. 그리고 그는 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는 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는 지훈의 새 정장, 그의 고급 시계를 보았다.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즐거움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가 다시 무표정으로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박 변호사는 잠시 멈췄. 마치 지훈의 이름을 잊은 것처럼. 지훈이야. 지훈이 소리쳤다. 나는 지훈. 이 집의 주인이야. 아, 지훈 씨. 박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저는 박민준이고 이들은 제 두 비서입니다. 당신의 김치 저녁 식사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그 미묘한 비난은 정확히 표적에 맞았다. 지훈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무슨 뜻이야? 중요한 용건이 없으면 나가라고 했어. 오, 용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훈 씨, 박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는 작은 신호를 보냈다. 그의 비서 중 한 명이 알루미늄 서류 가방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고 만족스러운 클릭 소리와 함께 가방을 열었다. 가방 안에는 음식이 들어있지 않았다. 가방은 두꺼운 서류 더미로 가득 차 있었다. 아름, 지훈은 이제 아내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수작을 부리는 거야? 당신 일부러 엄마랑 유진 앞에서 나를 망신시키려는 거지? 내가 재정 분리하자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안 그래? 오히려 그 반대예요. 여보, 아름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저는 당신의 결정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심지어 저는 그것을 공식화하고 싶었어요. 혼란이 지훈을 덮쳤다. 공식화? 박 변호사가 나섰다. 정확합니다. 아름 사모님께서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계셨습니다. 그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의 권위의 아우라가 너무 짙어서 지훈은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당신은 당신의 손님과 저녁 식사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 울려 퍼졌다. 당신은 또한 이곳이 당신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내 집이지.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그렇다면 박 변호사는 지훈 바로 1미터 앞에 멈춰섰다. 그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저희 방문 목적에 매우 놀라실 겁니다. 지훈은 침을 삼켰다. 차가운 기운이 그의 등줄기를 타고 올라갔다. 뭔데? 당신들 원하는 게 뭐야?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친절한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덮친 포식자의 미소였다. 죄송합니다, 지훈 씨. 그는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심지어 겁에 질려 굳어버린 혜정 씨와 유진까지도 들을 수 있도록 저희는 이 집의 법적 소유주이신 아름 사모님의 지시에 따라 이곳에 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도록 잠시 멈췄다. 당신 명의로 된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단어들은 짙은 폭풍우 구름처럼 공중에 매달렸다. 당신 명의로 된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 그 후에 찾아온 침묵은 완벽하고 절대적이었다. 작업실의 벽시계 소리가 드럼 소리처럼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그 침묵은 깨졌다. 하나의 목소리, 이어서 다른 목소리에 의해 그것은 혜정 씨의 비명이었다. 분노의 외침이 아니라 불신과 공포로 가득 찬 높고 날카로운 히스테리적인 비명이었다. 그녀의 손은 가슴을 움켜쥐었고 그녀의 눈은 박 변호사와 아름을 노려보며 휘둥그레졌다. 그리고 아름, 압류라고. 두 번째 소리는 지훈에게서 나왔다. 그것은 상처 입은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더 가까웠다. 그의 눈은 붉게 물들었고 순수한 증오심으로 아름을 노려보았다. 이게 무슨 뜻이야? 아름? 여긴 내 집이야. 내가 산 집이라고. 당신 미쳤어? 유진은 한편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었다. 아까 오만했던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해졌다. 유럽에 대한 그녀의 꿈은 방금 단칸방의 악몽으로 바뀌었다. 이 빌어먹을 며느리, 정신을 차린 혜정 씨는 즉시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손가락은 아름의 얼굴을 가리켰다. 우리 아들 재산을 강탈하려고 하는 거야? 이 독한 계집애 같으니라고. 지훈 덕분에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와서 다 훔치려고 해. 그녀는 아름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하지만 박 변호사의 비서 중 한 명이 놀라운 속도로 움직였다. 그는 혜정 씨를 건드리지 않고 단지 아름과 시어머니 사이에 섰다. 묵묵하지만 견고한 인간 방패였다. 혜정 씨는 멈출 수밖에 없었다. 당신 아드님의 재산이요? 박 변호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혜정 씨의 울부짖음을 잘라냈다. 그는 그 혼란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열린 서류 가방으로 걸어가 두꺼운 파란색 폴더를 꺼냈다. 지훈 씨, 그가 불렀다. 여전히 분노로 헐떡이는 지훈은 그를 살기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당신은 여기가 당신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하지. 지훈이 포효했다. 내가 주택담보대출 KPR 서명했다고. 내가 대출금 냈어. 그렇습니까? 박 변호사가 옅게 웃었다. 당신이 잘못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는 폴더를 펼쳤다. 소유권 등기번호 2457. 이 부지와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대지 면적 600m 통과도되시, 건물 면적 450m 통과되시. 그는 원본 문서 한 장을 들어올려 지훈에게 보여주었다. 아름, 사모님 명예입니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말도 안 돼. 그거 위조야. 당신 위조한 거야. 박 변호사는 조용히 킬킬거렸다. 지훈 씨, 이 문서는 등기소에서 발급된 것입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세요. 당신과 아름 사모님이
결혼하기 3개월 전입니다. 지훈의 세상이 빙빙 돌았다. 결혼 전, 정확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이 집은 아름 사모님께서 현금으로 완납하셨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에 말이죠. 당신은 어떤 대출에도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어떤 할부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지훈 씨는 그저 새들어 살고 있을 뿐입니다. 마지막 문구, 새들어 살고 있을 뿐, 어떤 따기보다도 지훈을 더 강하게 강타했다. 아니, 말도 안 돼. 지훈이 속삭였다. 그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아름, 이 사람들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 당신은 우리가 같이 산 집이라고 했잖아. 아름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제 뼈를 깎는 차가움이 담겨 있었다. 저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추측한 거죠. 당신은 늘 모두에게 당신이 이 집을 샀다고 자랑하느라 바빴어요. 저는 그냥 정정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차는 지훈이 매달릴 곳을 찾으며 소리쳤다. 내 스포츠카. 내가 골랐고 내가 샀어. 박 변호사는 이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그의 비서로부터 두 번째 폴더를 가져왔다. 빨간색 폴더였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은 고급 스포츠카와 차고에 있는 SUV 2대를 말씀하시는 거죠. 2대 모두 현금으로 완납되었고 차량 등록증과 구매 송장은 박 변호사는 다른 문서를 들어 올렸다. 아름 사모님 명의입니다. 심지어 박 변호사가 덧붙였다. 연간 세금도 아름 사모님의 개인 통장에서 지불되었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용했을 뿐입니다. 지훈 씨. 그리고 이 가구들은 혜정 씨가 이제 패닉에 빠져 소리쳤다. 이 수입 소파, 저 큰 TV, 그거 다 지훈이가 산 거야. 박 변호사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지친 듯 한숨을 쉬었다. 혜정 씨, 죄송하지만 이 집에 있는 모든 고급 가구에 대한 구매 영수증, 은수저부터 당신이 지금 누워 계신 안방 침대 매트리스까지 모두 아름 사모님 명의의 신용카드로 완납되었습니다.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긴장된 침묵이 아니었다. 이것은 죽음의 침묵이었다. 자아, 오만, 그리고 탐욕의 죽음. 지훈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수입 소파 위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대리석 바닥을 쳐다보았다. 그는 헐떡였다. 지난 5년간의 그의 삶, 그의 월급, 그의 승진, 모든 것이 가짜처럼 느껴졌다. 그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늘 어리석고 순종적이며 흙이나 만질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아내였다. 그 얼굴은 이제 너무나 낯설고 너무나 강력해 보였다. 왜? 지훈이 속삭였다. 왜 이래? 아름?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름이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시작했어요. 여보, 어젯밤에 당신이 우리 재정 각자 관리하자고 했잖아요. 저는 그저 당신의 요청을 들어준 것뿐이에요.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여전히 틈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나도 돈이 있어. 나 일했다고. 내가 당신을 부양했어. 내 돈으로 이 집을 리모델링했고 이 모든 것을 관리했어. 박 변호사는 다시 웃었다. 그의 미소는 점점 더 커졌다. 아, 돈에 대해 말씀하시는군요, 지훈 씨. 그는 다시 신호를 보냈다. 다른 비서가 앞으로 나왔다. 두 번째 서류 가방이 열렸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꺼내서 정말 기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이번에는 폴더를 꺼내지 않았다. 그는 종이 한 장을 꺼냈. 단 한 장. 당신 말이 맞아요. 당신은 돈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집을 위해서는 아니었죠. 박 변호사는 앉아있는 지훈에게 천천히 걸어가 그 종이를 그의 얼굴 앞에 내밀었다. 이것은 아름 사모님께 대한 당신의 개인 채무 청구서입니다. 지훈은 멍한 눈으로 그 종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가장 아래 줄의 숫자를 보았다.
그리고 이것은 박 변호사는 계속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판사의 선고처럼 들렸다. 그 내역입니다. 시골에 있는 당신 부모님 집 리모델링 비용, 3번이나 망한 유진의 사업 자본금, 당신의 생활 방식, 추가 신용카드, 고급 시계, 그리고 당신이 몰래 다니던 모든 클럽. 박 변호사는 허리를 숙여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당신의 아내에게 진 총 채무액은 지훈 씨 2억 원입니다. 2억 원. 그 숫자는 마치 그의 옆에서 울리는 교회 종소리처럼 지훈의 귀에 윙윙거렸다. 2억 원. 그것은 그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 그의 새로운 월급일 0만 원. 그는 그 돈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그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였다. 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거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어떤 채무 서류에도 서명하지 않았어. 나는 당신한테 돈 빌린 적 없어. 아름. 이건 함정이야. 전부 함정이야. 함정이라고요? 박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지훈 씨, 아름 사모님께서 시골에 계신 어머니의 집 전체 리모델링 비용을 지불하실 때 당신에게 서명을 요청해야 했을까요? 아까 히스테리를 부리던 혜정 씨는 갑자기 조용해졌고 경계하는 눈으로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3년 전 박 변호사가 계속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이제 선고처럼 느껴졌다. 그는 내역서의 첫 번째 장을 들었다. 시골에 계신 혜정 씨 댁 전체 리모델링. 당신은 아름 사모님께 효자 아들이 주는 선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어머니께 당신의 피땀 어린 노력의 대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박 변호사는 그 종이를 지훈 쪽으로 뒤집었다. 이것은 아름 사모님의 통장에서 당신이 직접 지정한 시공업자의 계좌로 5천만 원이 이체된 증거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지훈 씨? 지훈의 얼굴이 핏기가 가셨다. 그는 자신이 시골의 이웃들 앞에서 가슴을 펴고 자신이 어머니를 위한 궁전을 새로 지었다고 말했던 것을 분명히 기억했다. 그리고 박 변호사는 유진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아까부터 어머니 뒤에 숨어있던 유진은 즉시 몸을 떨었. 유진 씨, 2년 반 전에 당신이 부티크를 열고 싶어 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유진은 말을 더듬었다. 2천만 원의 사업 자본금. 박 변호사가 문서를 읽었다.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요즘 유행하는 카페를 열고 싶어 했습니다. 다시 1,500만 원의 자본금. 1년 만에 또 망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여행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티켓, 호텔, 장비 비용 1,500만 원. 당신은 모두에게 그것이 성공한 오빠의 투자라고 말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진을 쳐다보았다. 총 5천만 원. 모든 것이 아름 사모님의 통장에서 이체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거래 내역 사본을 들어 올렸다. 송금 메모. 유진 사업 자본금 및 신우이 지원. 혜정 씨와 유진은 이제 입을 다물었다. 아까 오만했던 그들의 얼굴은 이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공모자들이었다. 그리고 당신, 지훈 씨. 박 변호사는 다시 그의 주요 표적에 집중했다. 남은 1억 5천만 원.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지훈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차가운 대리석 바닥만 쳐다볼 뿐이었다. 좋습니다. 그럼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박 변호사가 말했다. 회사에서 지불했다고 했던 고급 골프 클럽 회원권은요? 아닙니다. 아름 사모님이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이 상사에게서 받은 보너스라고 했던 지금 당신이 차고 있는 고급 시계는요? 아닙니다. 아름 사모님이 사셨습니다. 당신이 몰래 다닌 클럽에서의 계산서, 비싼 술값, 그리고 그곳에 있는 당신 친구들을 위한 계산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만, 지훈이 소리쳤다.
그의 귀는 붉게 물들었다. 당신이 새벽 3시에 집에 올 때마다 당신은 프로젝트 야근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은 당신 아내의 돈을 낭비하고 있었죠. 당신의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좋은 이름, 지훈 부장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지불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을 마쳤다. 그 후에 찾아온 침묵은 이전보다 훨씬 더 숨막혔다. 지훈, 혜정씨, 그리고 유진은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압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거짓말에 대한 총체적인 해체였다.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혼란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신에게 너무나 낯설어 보이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어디서? 지훈이 속삭였다. 어디서 이 많은 돈이 난 거야, 아름? 당신 혹시 스폰서라도 있는 거야? 그것은 그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모욕이었다. 가장 필사적인 비난이었다. 혜정 씨는 그 말을 듣고 새로운 힘을 얻은 듯했다. 맞아, 분명해. 멀쩡한 여자가 이렇게 많은 돈을 가질 리가 없어. 너 우리 아들 몰래 더러운 짓 한 거지, 응. 줄곧 그저 지켜만 보던 아름이 마침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박 변호사 뒤에 서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앞에 서서 지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평범한 집안 옷은 이제 왕관처럼 느껴졌다. 내가 더러운 짓을 했다고요. 아름이 반복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지훈이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힘을 담고 있었다. 내가 스폰서가 있다고요. 그녀는 웃었다. 느리고 건조하며 아이러니로 가득 찬 웃음이었다. 지훈 씨, 우리가 결혼한 5년 동안 당신은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진짜 누구인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아름, 내 아내잖아. 지훈이 혼란스러워 말했다. 나는 아름이에요. 맞아요. 하지만 당신은 내 부모님이 누구인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 내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내가 드라마를 본다고 생각했던 한밤중에 내가 늘 열었던 그 노트북 안에 무엇이 있었는지 물어본 적이 있나요? 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아름은 그저 한 행사에서 만난 여자였다. 순수해 보였고 순종적이었으며 가정주부로 완벽해 보였다. 당신은 내가 평범한 집안 출신이라고 추측했죠. 그래서 나를 깔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아름이 말했다. 당신은 내가 멍청하다고 추측했죠. 그래서 나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추측했죠. 그래서 나를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현실은요, 여보. 아름은 숨을 들이마셨다. 저는 투자자예요. 당신을 만나기 훨씬 전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포트폴리오를 시작했어요. 부동산, 주식, 스타트업. 저는 사람들이 엔젤 투자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 사모님은 그 서클에서 가장 존경받는 투자자 중 한 분이십니다. 단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로 선택하셨을 뿐이죠. 이 집은요, 아름은 주변을 가리켰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저 내 가장 작은 자산 중 하나일 뿐이에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위해 일부러 마련한 자산이요. 나는 안 믿어. 지훈은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믿을 필요 없어요. 박 변호사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름은 남편을 바라보았. 그 시선에는 실망감이 있었지만 더 이상 사랑은 없었다. 저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여보, 비즈니스 세계에 지쳤어요. 저는 진실한 남편을 원했어요.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선택했어요. 그때 당신의 소박함이 진실함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주었어요. 집을 주었고, 차를 주었고,
당신이 꿈도 꾸지 못할 생활 방식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당신이 충실하고 정직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더 많이 줄수록 당신은 더 탐욕스러워졌어요. 내가 잠잠할수록 당신은 더 큰 권력을 가졌다고 느꼈죠. 당신은 당신의 가족을 데려와 내 집에서 나를 모욕했어요. 당신은 내 돈을 사용해 동생의 게으름을 지원했어요. 당신은 내 돈을 사용해 어머니의 집을 리모델링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거짓말했죠. 그리고 어젯밤은 아름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정점이었어요. 당신은 새로 얻은 0만 원짜리 월급을 가지고 이미 왕이 되었다고 느꼈죠. 당신은 더 이상 내가 필요 없다고 느꼈죠. 당신은 오만하게 말했죠. 재정은 각자 관리해. 좋아요, 여보. 제가 들어드릴게요. 지훈은 침을 삼켰다. 아름, 나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나 용서해줘. 너무 늦었어요. 아름이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고 저는 제 결정을 내렸어요. 자, 계속해요. 아름의 입가에 지훈이 처음 보는 냉소적인 미소가 걸렸다. 당신은 당신의 승진을 자랑스러워했잖아요. 안 그래요? 월일 0만 원 월급. 당신은 세상의 꼭대기에 있다고 느꼈죠. 지훈은 침묵했다. 당신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죠. 아름이 더 가까이 다가서며 속삭였다. 당신이 일하는 회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당신 회사를 파산 직전에서 구원해준 가장 큰 고객이 누구인지? 혼란. 그것이 지훈의 얼굴에 남은 유일한 표정이었다. 아름의 질문은 관련이 없어 보였다. 그의 승진이 이 결혼 문제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2억 원의 채무와는 무슨 뜻이야?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무슨 고객? 화제 돌리지 마. 아름,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오, 그건 저와 아주 많은 관련이 있어요. 여보. 이번에는 박 변호사가 다시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나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즐기는 듯했다. 그는 학급에서 가장 멍청한 학생을 대하는 선생님의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 씨, 박 변호사가 시작했다. 그의 어조는 공식적이었다. 당신은 하늘건설 주식회사라는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맞습니까? 지훈은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물론이죠. 이 도시 최고의 건설회사예요. 그는 남은 자존심의 조각들을 모으려 했다. 최고라고요. 박 변호사는 작게 웃었다. 6개월 전에 거의 파산할 뻔했던 최고의 회사 말이죠. 잘못된 관리로 인해 3개의 큰 프로젝트가 중단되었던 회사. 비상대출로 겨우 막기 전까지 지난 2개월 동안 직원들 월급도 지급할 수 없었던 회사. 지훈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했다. 그것은 회사의 비밀이었다. 관리직 이상만이 알 수 있는 정보. 어떻게 아름과 이 변호사가 알 수 있지? 당신은 알고 있을 겁니다. 박 변호사는 지훈에게 숨 쉴 틈을 주지 않고 계속했다. 모든 이사들이 포기하고 자산을 팔고 회사를 청산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지난주에. 지훈은 숨을 참았. 그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거대한 지주회사 박 변호사가 말했다.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존경받는 투자그룹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당신 회사의 빚을 사들였을 뿐만 아니라 신선한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가치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공했습니다. 유진과 혜정 씨는 이 대화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았다. 하지만 지훈은 이해했다. 그는 그 프레젠테이션 자리에 있었. 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 박 변호사가 쏘아붙였다. 새 수도에서 가장 큰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 하늘건설 주식회사에게 10년간 독점 계약이 주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지훈 씨. 지훈은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
그리고 당신의 그동안의 헌신과 충성심 덕분에 박 변호사는 공중에 따옴표 표시를 했다. 당신은 갑자기 선임 현장 감독에서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평범한 부장이 아니라 이 매우 중요한 새 고객을 담당하는 특별 프로젝트 부장으로 0만 원이라는 환상적인 월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맞죠? 그거 우연이야. 지훈이 속삭였다. 우리 사장님이 내 실적이 최고라고 했어. 당신의 실적이요. 이번에는 아름이 남편의 환상을 자르며 말했다. 당신의 실적은 평범했어요, 여보. 심지어 평균 이하였습니다. 당신의 보고서는 항상 늦었고, 당신은 현장보다 골프장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죠. 당신이 어떻게 알아? 지훈이 소리쳤다. 왜냐하면 아름이 조용히 말했다. 당신을 구해준 그 회사, 그 거대한 지주회사의 이름이 있으니까요. 지훈은 두려움에 떨며 기다렸다. 이름은 AK그룹이에요. 아름이 말했다. 지훈은 눈살을 찌푸렸다. AK그룹. 그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AK그룹이라는 이름을 모를 수도 있겠죠. 아름이 말했다. 그것은 단지 지주회사의 이름일 뿐이니까요. 그녀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박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아름에게 약간 허리를 숙인 다음 지훈을 향해 몸을 돌렸다. 지훈 씨, 혜정 씨, 유진 씨,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팔을 뻗어 방 중앙에 서 있는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을 가리켰다. 당신 앞에 서 계신 분은 AK그룹의 설립자, 단독 소유주, 그리고 CEO이신 아름 사모님이십니다. 만약 핵폭탄이 그 거실에서 터졌다면 그 효과는 이보다 더 파괴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혜정 씨는 뒤로 비틀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은 휘둥그레졌고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유진은 조용히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그녀는 어머니의 팔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몸은 심하게 떨렸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형부에게 빚진 것이 아니라 CEO에게 7천만 원을 빚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지훈은 넘어지지도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굳어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부장, 월급 0만 원, 아내는 투자자, 채무 2억 원, AK그룹 CEO, 혼란스러웠던 모든 퍼즐 조각이 이제 그의 머릿속에서 합쳐져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모욕적인 그림을 만들어냈다. 그럼 지훈이 말을 더듬었다. 내 승진이, 당신의 승진은 아름이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의 실적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의 승진은 나의 조건이었어요. 내가 하늘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데 동의했을 때 나는 이사회에 하나의 작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아름은 계속해서 마치 동화를 이야기하듯 말했다. 저는 말했죠. 제 남편 지훈을 승진시켜 주세요. 당신들이 줄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책을 주세요. 그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큰 월급을 주세요. 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 아름은 미소를 지었. 지훈이 본 것 중 가장 고통스러운 미소였다. 그것은 당신을 위한 나의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여보, 저는 당신에게 사치를 주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죠. 저는 당신에게 충성심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배신했죠. 저는 당신에게 사랑을 주었지만 당신은 그것을 짓밟았죠. 그래서 저는 당신에게 마지막 한 가지를 주기로 결정했어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것. 권력, 돈, 지위. 저는 보고 싶었어요. 아름이 속삭였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꿰뚫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저는 알고 싶었어요. 0만 원의 월급을 받은 후에 당신이 집에 와서 나를 안아주고 고마워하며 아름, 우리가 성공했어.
바닥에서부터 나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할지. 아름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러온 분노의 눈물이었다. 아니면 그녀는 계속했다. 당신은 집에 와서 나를 무시하고 깔보며 오늘부터 내 월급은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갈 거야. 재정은 각자 관리해라고 말할지. 지훈은 숨을 쉴 수 없었다. 당신은 두 번째를 선택했어요. 여보. 아름이 결론지었다. 당신은 방금 당신에게 그 재정을 준 여자로부터 당신의 재정을 분리하기로 선택했어요. 당신은 실패했어요. 지훈, 당신은 마지막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완전한 침묵이 방을 가득 채웠다. 혜정 씨는 바닥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다. 유진은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지훈은 시체처럼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치명적인 침묵 속에서 하나의 소리가 모든 것을 갈랐다. 휴대폰 벨소리.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정신을 잃은 혜정 씨를 제외한 모든 시선이 커피 테이블에 쏠렸다. 지훈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리고 있었다. 켜진 화면에는 한 이름이 무서운 빛을 내며 깜빡이고 있었다. 대표이사. 지훈은 그 휴대폰을 독사처럼 바라보았다. 그는 이것이 승진 축하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처형 집행 전화였다. 박 변호사는 휴대폰을 흘끗 보고 아름에게 옅은 미소를 지었다. 아, 그가 말했다. 소식이 벌써 퍼진 것 같군요. 휴대폰은 계속해서 커피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그 진동은 유리 표면과 부딪히며 벨소리 자체보다 더 날카로운 소리를 만들어냈다. 대표이사. 그 이름은 갑자기 조용해진 방에서 무서운 푸른빛을 바라며 깜빡였다. 지훈은 그 이름을 마치 당장이라도 달려들 코브라의 머리를 보듯 쳐다보았다. 그의 주변 세상은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그가 어리석다고 여겼던 아내는 CEO였다. 그가 자랑스러워했던 집은 그저 새들어 사는 곳이었다. 그가 뽐냈던 일 0만 원 월급은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제 AK그룹 법무팀장인 박 변호사가 그의 거실에 서 있는 와중에 대표이사가 전화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것이 승진 축하 전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유진이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지훈의 팔을 찔렀다. 오빠 받아봐. 혹시라니? 더 이상 희망은 없었다. 혜정 씨는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정신을 잃은 것이 어쩌면 그녀에게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일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녀는 아들의 완전한 몰락을 목격하지 않아도 될 테니. 박 변호사와 그의 두 비서는 그저 서서 지켜볼 뿐이었다. 아름 역시 조용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결말을 이미 아는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평온했다. 심하게 떨리는 손으로 너무 심하게 떨려서 그는 거의 통제할 수 없었다. 지훈은 손을 뻗었다. 그는 초록색 아이콘을 밀어 넘기기 전에 화면을 2번 잘못 눌렀다. 그는 휴대폰을 귀에 댔다. 여보세요, 사장님. 그의 목소리는 터져나왔. 부장의 포효라기보다는 쥐의 찍찍거림에 가까웠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지훈. 너 어디야?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너 미쳤어?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위험 있는 대표이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반쯤 죽어가는 겁에 질린 남자의 히스테리적인 비명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크고 요란해서 유진과 박 변호사까지도 이 고요한 방에서 그 소리를 분명히 들을 수 있었다. 사장님, 지훈이 말을 더듬었. 저 집에 있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여전히 반사적으로 정상인 척하려고 노력했다. 집이라고? 무슨 집 말하는 거야? 지훈? 대표이사는 심장마비를 일으킬 것 같았다. AK그룹 법무팀. 아름 사모님의 법무팀이.
그들이 방금 전 이사들과 모든 주주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어. 너 아름 사모님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지훈? 나한테 말해.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지훈은 침을 삼켰다. 그의 시선은 휴대폰에서 박 변호사에게 그리고 아름에게로 향했다. 법무팀. 그가 속삭였다. 아름이 앞으로 나섰다. 맞아요, 지훈 씨.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대표이사의 비명을 갈랐다. 당신은 박 변호사님을 잘 모르는 것 같군요. 지훈은 공포에 질려 박 변호사를 쳐다보았다. 당신은 생각했나요? 아름이 계속했다. 박 변호사님이 단지 2억 원의 채무를 받으러 여기에 온 거라고? 박 변호사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지훈 씨, 당신이 어젯밤 식당에서 매우 오만하게 재정 분리를 선언했을 때 당신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손을 흔들어 방의 구석구석을 가리켰다. 이 집은 아름 사모님의 귀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첨단 보안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든 공용구역에 오디오 및 비디오 녹화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죠. 지훈의 얼굴은 마지막 색깔마저 잃었다. 녹화, 어젯밤의 오디오 녹음은 매우 선명합니다. 지훈 씨, 박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는 모든 단어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내 월급은 전부 내 통장으로 들어갈 거야. 당신은 그냥 생활비로 필요한 거나 해결해. 당신은 집에서 흙이나 만지는 일밖에 안 하잖아.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요. 당신 위치를 깨닫고 있다니 잘 됐군. 수화기 너머의 대표이사는 여전히 소리 지르고 있었다. 지훈, 너 아름 사모님이 누구신지 알아? 그분이 우리 회사 주인이야. 이 회사를 산 분이라고. 너한테 월급을 준 분이라고. 그런데 너는 그분을 모욕하고 대접했어. 대표이사의 말이 끊겼다. 아름은 차분한 움직임으로 지훈의 힘없는 손에서 휴대폰을 가져갔다. 지훈은 막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아름은 휴대폰을 귀에 댔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차가웠다. 아름입니다. 방해해서 죄송해요. 상대방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비명이 멈췄다. 숨막히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급한 기침 소리가 났다. 사모님, 오 하느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사모님.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사모님. 저희 모두 몰랐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모님의 남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알았더라면 저희는 절대. 진정하세요, 대표님. 아름이 말을 잘랐. 그녀의 어조는 친절하지 않았다. 당신은 잘못이 없어요. 제가 제 정체를 제 남편에게까지도 비밀로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작은 실험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실험이요, 사모님? 네. 그리고 결과가 나왔어요. 아름은 이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대표님,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뭐든지요, 사모님.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는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름이 말했다. 쓰레기는 회사에서 즉시 치워져야 한다는 것을요. 잠시 침묵. 대표는 그 말을 소화했다. 쓰레기요. 지훈을 말씀이십니까? 당연합니다, 사모님. 당연히요. 지금 당장. 사모님. 그는 더 이상 저희 회사의 일원이 아닙니다. 그는 해고입니다. 해고. 저는 해고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어요, 사장님. 아름이 부드럽게 말했다. 대표는 다시 혼란스러워졌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는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를 해고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아름이 말했다. 그는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죠. 저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저는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아름이 계속했.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치명적인 속삭임으로 바뀌었다.
그가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당신 회사에서든 당신의 자회사에서든 AK그룹의 협력업체인 어떤 건설업계에서도요. 아름은 잠시 멈추고 위협이 스며들게 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대표님, 저희는 이 업계의 모든 협력업체를 가지고 있죠. 수화기 너머에서는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대표이사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AK그룹은 하늘건설 주식회사를 인수한 것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공급망, 하청업체, 심지어 건축 설계회사까지 소유하고 있었다. 아름의 한마디로 지훈은 이 업계에서 사라질 것이었. 준비하겠습니다. 사모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완전 블랙리스트 처리 완료. 아무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겁니다. 저희의 부주의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모님. 좋아요. 아름이 말했다. 내일 아침 박 변호사님 책상에서 서류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름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화면의 빨간 버튼을 눌렀다. 통화를 끊었다. 지훈의 경력을 끝냈다. 그녀는 휴대폰을 다시 커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지훈은 그 휴대폰을 쳐다보았다. 그는 화내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비어 있었다. 0만 원 월급. 부장 직책, 지위, 자존심, 모든 것이 방금 3분짜리 전화 한 통으로 파괴되었다. 사라졌다. 부서졌다. 그가 한 푼도 받아보지 못한 월급. 그가 24시간도 채 누리지 못한 직책. 그 모든 것을 들은 유진은 흐느끼기 시작했다. 슬픔의 울음이 아니라 절망의 울음이었다. 우린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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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까지 뻣뻣하게 서 있던 지훈은 마침내 남은 힘을 잃었다. 그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넘어지지 않았지만 비틀거리다가 테이블에 부딪혔다. 그의 힘없는 손이 실수로 자신의 휴대폰을 건드렸다. 그 휴대폰은 유리 테이블에서 미끄러져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졌고 크고 결정적인 딸깍 소리를 냈다. 휴대폰 액정은 천조각으로 금이 갔 마치 지훈의 삶처럼. 휴대폰이 떨어진 후의 침묵은 훨씬 더 무거웠다. 그 울려 퍼지는 딸깍 소리는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징표 같았다. 지훈의 거짓말의 시대, 아름의 인내의 시대. 이제 유일한 소리는 유진의 억눌린 흐느낌과 지훈의 거칠고 끊어지는 숨소리뿐이었다. 박 변호사는 손목시계를 흘끗 보았다. 좋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일상적인 회의를 마친 것처럼 차분하고 전문적이었.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아름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름 사모님, 다음 지시사항은 무엇입니까? 아름은 박 변호사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지훈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이제 텅 빈 껍데기만 남은 것을 보았. 그리고 그녀의 시선은 겁에 질려 울고 있는 유진에게로, 그리고 여전히 바닥에 누워있는 혜정 씨에게로 옮겨졌다. 박 변호사님, 아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다시 차갑고 단호했다. 지훈 씨는 어젯밤에 자신의 소망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죠. 재정은 각자 관리해. 그는 더 이상 부양하는 의미의 내 남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이제 직업도 없기 때문에 2억 원의 빚을 갚을 수 없을 것이 분명하죠. 지훈은 빚이라는 단어에 움찔했다. 그는 실직이 자신의 악몽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방금 깨달았다. 그러므로 아름이 계속했다. 저는 그가 그리고 그녀는 혜정 씨와 유진을 흘끗 보았다. 그의 손님들이 제 부동산에 계속 머물러야 할 어떤 이유도 보이지 않아요. 방금 해고가 핵폭발이었다면 이 문장은 남아있던 구조물까지 무너뜨리는 충격파였다. 나가. 지훈이 마침내 목소리를 찾았다. 그것은 절망적인 포효였다. 아름, 당신 나를 쫓아내는 거야?
당신 남편을 쫓아내는 거야? 남편, 아름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떤 남편 말이에요, 여보? 자신의 가족 앞에서 나를 모욕한 남편? 내 돈으로 바람 피운 남편? 아니면 자신의 오만함 때문에 방금 해고된 남편? 박 변호사가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기술적으로 지훈 씨, 당신은 쫓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의 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떠나도록 요청받는 것뿐입니다. 아름 사모님은 내일 아침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소송은 유기와 횡령에 근거할 것입니다. 박 변호사는 지훈을 가리켰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의 2억 원 채무에 대한 민사소송도 즉시 제기할 것입니다. 이혼, 빚, 쉬어버린 목소리가 바닥에서 나왔다. 이혼과 빚이라는 단어에 깨어난 혜정 씨는 천천히 앉았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보였고 눈을 깜빡였다. 지훈, 무슨 일이야? 유진이 그녀에게 달려갔다. 엄마, 엉엉, 우리 쫓겨나. 쫓겨난다는 단어는 혜정 씨를 완전히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한 것 같았다. 쫓겨나, 그녀는 소리쳤다. 그녀는 아름을 보았다. 그리고 박 변호사를. 내 아들 집에서. 말도 안 돼. 이 건방진 것. 아름이 악한 계집애. 네가 우리 아들 재산 다 긁어모으더니 이제 와서 쫓아내려고 해. 너 악마야. 집안 옷을 입은 악마. 예상치 못한 힘으로 혜정 씨는 일어섰고 아름에게 달려들려고 했다. 박 변호사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의 옷깃에 달린 통신기에 조용히 말했다. 팀, 들어오세요. 아까까지 닫혀있던 현관문이 이제 열렸다.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2명의 크고 건장한 경비원이 차분한 발걸음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깡패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어려운 상황을 처리하도록 훈련된 전문가처럼 보였다. 그들은 문 옆에 조용히 조각상처럼 서 있었지만 그들의 존재감은 방을 가득 채웠다. 혜정 씨의 공격은 즉시 멈췄다. 유진은 숨을 헐떡였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드라마가 아니었다. 이것은 진짜 축출이었다. 이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은 유진은 갑자기 무언가를 기억해냈다. 내 가방, 내 물건들. 그녀는 자신이 가방을 던졌던 소파로 달려갔다. 그녀는 물건들을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비싼 선글라스 케이스. 죄송합니다. 유진 양.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그녀를 멈췄다. 또 뭐야? 유진이 소리쳤다. 이건 내 물건이야. 내가 집에서 가져온 거라고. 가방은 당신 것이 확실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그 내용물은요. 그는 유진의 손에 들린 최신 휴대폰을 가리켰다. 저 휴대폰, 저 가죽 지갑, 저 선글라스. 모두 아름 사모님께서 청구서를 완납한 추가 신용카드로 구매되었습니다. 박 변호사는 유진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 물건들은 당신의 7천만 원 채무의 일부입니다. 가져가실 수 없습니다. 내려놓으세요. 가방만 빈 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싫어. 유진이 소리쳤다. 이건 내 거야. 박 변호사의 비서 중 한 명이 작은 쟁반을 들고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유진에게 쟁반을 내밀었다. 법무팀과 2명의 큰 경비원의 차가운 시선 아래에서 유진은 울먹이며 자신의 가방 내용물을 하나씩 꺼낼 수밖에 없었다. 지갑, 휴대폰, 비싼 립스틱 모두 쟁반 위에 놓였다. 이것은 어떤 호통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모욕이었다. 나 안 갈 거야. 혜정 씨는 다시 히스테리를 부렸다. 그녀는 수입 소파에 등바디를 꽉 껴안았다. 여긴 내 아들 집이야. 난 안 가. 박 변호사는 2 경비원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분이 나가시도록 도와주세요. 그가 말했다. 조심해서요. 감정이 격해지셨습니다. 2 경비원은 움직였다.
그들은 거칠지 않았다. 그들은 매우 전문적이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가시죠. 그들 중 한 명이 말했다. 싫어. 놓으라고. 만지지 마. 지훈아. 엄마 좀 도와줘. 아들아. 얘들이 엄마를 쫓아내. 하지만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다. 공허했다. 그의 어머니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양팔을 붙잡혀 출구로 이끌려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유진은 이제 텅 빈 가방을 안고 어머니 뒤를 따랐다. 그녀의 눈물이 뺨을 적셨. 혜정 씨의 비명과 유진의 울음소리가 집을 가득 채웠고 그들이 현관을 지나 밖으로 끌려나가자 서서히 멀어졌. 이제 그 넓은 거실에는 아름, 그녀의 팀, 그리고 지훈만 남았다. 지훈은 여전히 부서진 커피 테이블 근처에 서 있었. 지훈 씨,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이제 누그러졌다. 마치 연민이 섞인 것처럼.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의 눈은 붉었다. 그는 아름을 바라보았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시도였다. 아름. 그가 속삭였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그는 앞으로 나아가려 했다. 이러지 마. 아름. 여긴 우리 집이잖아. 나 당신 사랑해. 변할게. 약속할게. 아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지훈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멈춰섰다. 그녀는 남편에게서 나는 두려움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사랑, 아름이 반복했.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당신은 사랑의 의미를 몰라요. 여보, 당신은 돈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당신은 지위를 사랑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제 당신은 둘 다 없죠.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어요. 아름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어젯밤에 그것을 깨뜨렸어요. 아름은 몸을 돌렸다. 그녀는 현관 근처의 작은 서랍으로 걸어갔. 그녀는 그것을 열고 무언가를 꺼냈다. 낡고 얇고 여러 부분이 벗겨진 남성 가죽 지갑이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돌아와 그 지갑을 그의 발에 던졌다. 지갑은 대리석 바닥에 철퍼덕하는 서글픈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저 지갑 기억나요? 아름이 물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당신 지갑이었죠. 당신이 더 큰 월급을 받기 시작했을 때 수준에 안 맞는다며 버렸던 지갑. 지훈은 그 지갑을 쳐다보았다. 제가 보관했어요. 아름이 말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기념으로요. 저 지갑 비어 있지 않아요. 아름이 계속했다. 가져가세요. 떨리는 손으로 지훈은 허리를 굽혀 낡은 지갑을 집어들었다. 그는 그것을 열었고 안에는 10,000원짜리 지폐 3장이 들어 있었다. 이거요. 아름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고 평평했다. 안에 약간의 돈이 있어요. 당신들 셋이 택시 타기에 충분할 거예요. 그 모욕은 마지막 일격이었다. 호통도 따기도 아니었다. 자비심이었다. 아침에 0만 원 월급을 자랑했던 남자에게 주는 3만 원. 그것이 마침내 지훈을 무너뜨렸다. 그는 더 이상 애원하지 않았다. 더 이상 화내지 않았다. 그는 너무나 강렬하고 불타는 수치심을 느껴 더 이상 아름을 쳐다볼 수 없었다. 낡은 지갑을 움켜쥔 채 지훈은 몸을 돌렸다. 그는 걸었다. 뛰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걸었다. 박 변호사와 그의 비서들을 지나쳤다. 열린 문을 향해 그는 밖으로 현관으로 나섰다. 바깥의 문 밖.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그는 어머니와 유진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유진의 팔을 때리고 있었고 유진은 울고 있었다. 그들은 작고 가련해 보였다. 높고 철제인 대문이 자동으로 닫히기 시작했다. 아름은 거실 창문 뒤에 서서 그 세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제 보도에 모여 있었다. 혜정 씨는 지훈을 욕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훈은 그저 묵묵히 서서 고개를 숙이고 손에 쥔 지갑을 움켜쥐고 있었다. 아름 뒤의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박 변호사가 그곳에 서 있었다. 끝났습니다. 아름 사모님, 그가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밖에 있습니다. 아름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았다. 아직요.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게 속삭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한 달이 지났다. 어떤 이들에게는 시간이 치유를 가져다 주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상처를 악화시킨다. 아름에게 이 한 달은 해방의 과정이었다. AK그룹 타워 45층. 벽이 유리로 된 메인 회의실에서 아름은 이사회를 이끌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집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사파이어 블루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단정하고 전문적이었다. 그녀 앞에는 이제 그녀의 모든 사업 라인의 수석 법률 고문 역할을 하는 박 변호사를 포함하여 12명의 고위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하늘건설 주식회사 통합보고서 잘 받았습니다. 아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고 고요한 방을 채웠다. 전환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녀는 버튼을 눌렀고 그녀 앞에 큰 화면에 예산 그래프가 나타났다. 컨설턴트 항목에서 비용이 부풀려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비효율적인 모든 비용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나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한 달 전만 해도 묵묵히 식물에 물을 주고 김치찌개를 끓이던 여성이 이제 수십억 원대 연봉의 전문가들을 신문하고 있었다. 그녀는 날카로웠고 세심했으며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한 권력의 화신이었다. 소리 지를 필요도 과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의 권위는 그녀가 말하는 모든 단어에서 뿜어져 나왔다. 모레까지 완전한 감사 보고서를 제 책상에 올려주세요. 그녀는 그 주제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다음 안건. 5조 원 프로젝트. 착공을 서둘러야 합니다. 그녀는 아름이었다. AK그룹의 CEO. 그녀는 자신의 영역으로 돌아왔다. 그녀에게 감옥처럼 느껴졌던 집은 이제 깨끗하게 치워졌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렸. 한편 도시의 다른 지역, 차 한 대도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길에서 하수구 냄새가 썩은 쓰레기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이곳에 그 쓰레기가 도착했다. 3MX3 크기의 단칸방에서 지훈, 혜정 씨, 그리고 유진은 그들의 새로운 지옥을 살고 있었다. 에어컨은 없었다. 누렇게 변한 작은 선풍기 한 대만이 테이블 위에서 힘없이 돌아가며 같은 뜨거운 공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얇은 합판으로 된 벽은 옆방의 모든 소리, 아기의 울음소리, 부부싸움 소리를 명확하게 들려주었다. 아름에게 받은 3만 원은 이 방의 월세를 지불하고 쌀을 사는데 3일 만에 바닥났다. 지훈은 눅눅한 벽에 기대어 방구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더러워진 면, 티셔츠와 반바지만 입고 있었다. 예전에 잘 관리되었던 그의 얼굴은 이제 정리되지 않은 수염으로 덮여 있었다. 그의 눈은 움푹 들어가고 공허했다. 그는 노력했다. 그는 노력했다. 그는 골프장 친구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의 번호는 차단되어 있었다. 그는 하늘건설 주식회사의 동료들에게 연락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를 모르는 척했다. 그는 다른 건설회사에 일자리를 신청하려 했지만 그의 이름 지훈을 듣자마자 그들은 웃거나 즉시 그를 쫓아냈다. 아름의 블랙리스트는 완벽하게 작동했. 그는 독이었다. 아무도 그를 건드릴 수 없었다. 너무 더워. 그 소리는 혜정 씨의 불평이었다. 그녀는 얇은 돗자리 위에 누워 있었다. 예전에 파인다이닝을 요구했던 오만한 여성은 이제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그녀의 머리는 기름졌고 피부는 칙칙했다. 그녀는 그저 합판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투덜거렸다. 유진은 한편
양동이 안에서 플라스틱 접시를 씻고 있었다. 더 이상 예쁜 손톱도 최신 휴대폰도 없었다. 그녀는 빈 명품 가방을 중고시장에 팔아 겨우 세제를 살 수 있었다. 이거 다 내 잘못이야. 지훈. 혜정 씨가 갑자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지만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까까지 침묵하던 지훈은 움찔했. 왜 나야? 엄마? 왜 너냐고? 네가 오만하지 않았더라면, 네가 멍청하지 않았더라면. 0만 원 월급? 네가 누군데 그렇게 생각해? 월급 받기도 전에 해고됐잖아. 너 엄마를 망신시켰어. 우리 삶을 망쳤어.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초대도 없이 우리 집에 왔어. 누가 내 요리를 모욕했어. 누가 시골집 리모델링을 요구했어. 누가 부티크, 카페 사업 자본금을 요구하고 망쳤어. 그건 당신들 둘이야. 그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번갈아가며 가리켰다. 당신들이 나를 중독시켰어. 당신들이 내가 항상 그녀보다 나아야 한다고 느끼게 만들었어. 당신들이 내가 그녀 같은 아내를 둔 것을 부끄럽게 만들었잖아. 오, 이제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야? 유진이 플라스틱 접시를 양동이에 던졌다. 더러운 물이 튀었다. 지훈 오빠가 약한 거야. 지훈 오빠가 쉽게 넘어간 거라고. 오빠가 정말 아름 언니를 사랑했다면 바람 피우지 않았을 거야. 언니를 모욕하지 않았을 거라고. 오빠는 그냥 탐욕스러웠던 것뿐이야. 바람을 피웠다고? 혜정 씨가 소리쳤다. 지훈, 너 바람도 피웠어? 싸움이 폭발했다. 그 뜨거운 상자 안에 갇힌 세 사람은 이제 서로를 헐뜯고 서로를 비난하며 그들이 숨겨왔던 모든 부패와 악취를 쏟아냈. 그들은 한 양동이 안에 갇힌 개와 같았고 서로를 끌어내리며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했. 일주일 내내 그들은 쫓겨날 때 몸에 지니고 있던 남은 물건들을 팔아서 살았다. 지훈의 시계는 가짜였다. 진짜는 이미 박 변호사가 가져갔다. 혜정 씨의 금 결혼 반지. 그것이 남은 유일한 것이었다. 일주일치 식비를 위해 팔렸다. 지훈은 마침내 그가 가장 경멸했던 일을 할 수밖에 없었. 그는 새벽 전에 도매시장에 가서 짐꾼이 되겠다고 자원했다. 한때 디자이너 정장을 입었던 남자가 이제 흙냄새 나는 감자 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는 몸이 부서지고 땀 냄새를 풍기며 5천 원을 받고 집에 왔다. 그는 구겨진 돈을 돗자리 위에 던졌다. 먹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유진은 아무 말 없이 돈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혜정 씨는 지훈을 역겨운 듯 바라보았다. 내 아들이 부장이 이제 짐꾼이 됐어. 그녀가 쏘아붙였다. 굶어 죽는 것보다 짐꾼이라도 되는 게 낫지. 지훈이 소리쳤다. 날들이 지나 주가 되었고 싸움은 일상적인 메뉴가 되었고 모욕은 아침 식사가 되었으며 가난은 밤의 이불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지훈이 막 집에 돌아왔을 때 그는 유진이 구석에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또 뭐야? 지훈이 물었다. 엄마가. 유진이 말을 더듬었다. 지훈은 혜정 씨가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았지만 그녀의 숨소리가 거칠고 헐떡였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엄마. 지훈이 달려갔다. 그는 어머니의 이마를 만졌다. 차가웠지만 몸은 땀에 젖어 있었다. 엄마, 일어나봐. 엄마. 혜정 씨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아, 나 아파. 속이 너무 답답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숨쉬기가 힘들었다. 공포. 지훈은 엄청난 공포에 휩싸였다. 유진은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해. 지훈이 소리쳤다. 뭘 타고? 오빠. 유진이 비명을 질렀다. 우리 돈 없어. 택시 탈 돈도 없다고. 지훈은 주머니를 뒤졌다. 텅 비었다. 그는 내일이나 돼야 월급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는 좁은 단칸방 주위를 둘러보았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혜정 씨가 기침했다. 고통스러운 기침이었다. 그녀의 눈은 지훈을 두려움으로 가득 채웠다. 죽음의 두려움. 현실이 지훈을 강타했. 그의 오만함, 그의 거만함. 그가 찬양했던 일, 0만 원 월급. 이 모든 것이 결국 이곳에서 끝났다. 그의 어머니는 이 하수구 냄새, 나는 단칸방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그녀에게 줄 기침약 살 돈조차 없었다. 그는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그는 히스테리적으로 울고 있는 유진을 그는 굳은 살이 밝히고 더러워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파멸. 그는 정말로 파멸했다. 절망은 가장 강력한 연료이다. 몇 초 전만 해도 부서졌던 지훈은 이제 새로운 에너지로 일어섰다. 다른 선택지가 없는 남자의 에너지. 너 엄마 잘 봐. 그는 유진에게 소리쳤다. 따뜻한 물 줘. 엄마 잠들게 하지 마. 오빠 어디 가려고? 돈 구하러. 지훈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단칸방을 뛰쳐나갔다. 그는 좁은 골목길을 달려 내려갔고 빨래와 놀고 있는 아이들을 쳤다. 그의 머릿속은 텅 비었다.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오늘 밤, 지금 당장 돈을 구해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그는 친구들을 떠올리려 했다. 아무도 없었다. 가족? 모두 그가 성공한 이후로 멀리했다. 한 이름만이 있었다. 그가 돈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단 한 사람. 아름. 그는 아름이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몰랐다. 그는 그녀가 여전히 그들의 옛집에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적지였다. 남은 힘을 다해 그는 큰 길로 그는 택시 탈 돈이 없었다. 그는 뛰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까지 3km를 달렸다. 그는 버스에 몰래 올라탔고 차장에게 욕을 먹었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1시간 후 그는 그들의 옛집이 있던 부촌에 도착했다. 그는 땀으로 흠뻑 젖었고 숨을 헐떡였으며 행색은 노숙자 같았다. 그는 그 호화로운 집 대문으로 달려갔지만 집은 달라 보였다. 더 차가워 보였다. 어이, 어디 가는 거야? 예전보다 훨씬 더 건장한 제복을 입은 2명의 새로운 경비원이 대문 앞에서 그를 막았다. 나 들어가야 해. 여기는 내 집이야. 지훈이 소리쳤다. 2 경비원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웃었다. 당신 집이요, 아저씨. 경찰 부르기 전에 가는 게 좋을 거야. 여기 AK 그룹 소유지야. 아저씨 같은 사람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지훈이야. 나는 아름의 남편이라고. 내 아내 만나러 왔어. 아름 사모님은 더 이상 여기에 살지 않으세요. 한 경비원이 이제 짜증을 내며 말했. 그리고 산다 해도 사모님이 당신 같은 남편을 둘 리 없잖아. 가세요. 경비원 중 한 명이 그를 밀쳤다. 지훈은 아스팔트에 넘어졌다. 실패. 그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그는 AK그룹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 알았다. 멀리서 건물을 본 적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자신의 모습으로는 로비조차 통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한때 그의 궁전이었던 집 맞은편 보도에 주저앉았다. 그는 2 무릎 사이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졌다. 그의 어머니가 죽을 것이다. 하느님, 제가 뭘 더 해야 하나요? 그는 속삭였다. 그는 그곳에 몇 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그의 배가 고프다고 울었다. 그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는 길 끝에 있는 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떠올렸다. 예전에 그는 그곳에서 자주 식사를 했다. 그는 이맘때쯤 그들이 남은 음식을 버리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존심. 그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없었다. 그는 일어나 절뚝거리며 그 호화로운 호텔로 걸어갔다. 그는 주방 근처의 뒤쪽 주차장 구역으로 몰래 들어갔다. 그는 몇 개의 큰 검은 쓰레기 봉투를 보았다. 어이, 거기서 뭐해?
호텔 보안 요원이 소리쳤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저 그냥 배가 고파서요. 남은 음식 좀 찾으려고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자신이 놀랐다. 국어라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바로 그때 지훈이 본 것 중 가장 고급스러운 검은색 세단, 벤틀리 한 대가 메인 로비에서 천천히 빠져나왔다. 짙은 뒷좌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왔다. 그 안에서 희미한 내부 조명 아래 아름이 앉아 있었. 그녀는 똑바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녀 옆에는 박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시간이 멈췄다. 크림색 실크 정장을 입은 아름은 천사 같았다. 그녀는 깨끗했고 향기로웠고 권력이 있었다. 그리고 지훈은 쓰레기를 뒤지는 쓰레기였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얼어붙었다. 엄청난 수치심이 그를 태웠다. 배고픔과 절망보다 훨씬 더 뜨겁게. 박 변호사님, 멈춰요. 아름의 목소리가 차 안에서 차분하게 들렸다. 지훈은 아름이 박 변호사에게 무언가를 말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박 변호사가 차에서 내렸다. 하지만 지훈이 본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그가 본 것은 아름이었다. 그녀가 나를 이런 모습으로 보고 있어. 갑자기 숨막혀하는 어머니의 환영이 돌아왔다. 자존심, 수치심 다 엿먹어. 아름. 지훈이 그를 막으려는 호텔 보안 요원들을 해치고 차로 달려갔다. 그는 그 고급차의 창문을 두드렸다. 아름, 살려줘. 나 좀 도와줘, 아름. 호텔 보안 요원들이 그를 끌어내리려 했다. 그를 놔두세요. 아름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분했지만 명령이 가득했다. 차문이 열렸. 하지만 아름이 나온 것은 아니었다. 박 변호사가 문을 잡고 있었다. 아름. 엄마가 아파. 엄마 죽을 것 같아. 아름. 숨을 못 쉬어. 나 돈 없어. 제발 부탁이야. 엄마를 살려줘. 나한테는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를 도와줘. 지훈은 울었다. 거짓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필사적인 아들의 울음이었다. 그는 고급차 옆 아스팔트에 무릎을 꿇고 문을 잡았다. 아름은 차 안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도 승리감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지훈에게 훨씬 더 고통스러운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은 연민이었다. 그녀는 더럽고 냄새나며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고 있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마치 지훈이 예전에 흙이나 만지고 있던 그녀를 쳐다보았던 것처럼. 수레바퀴는 완벽하게 돌았다. 아름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을 했다. 지훈에게가 아니었다. 박 변호사님, 알겠습니다. 사모님. 이미 예상하고 있던 박 변호사는 즉시 휴대폰을 꺼냈다. 구급차를 불러 그들 단칸방 주소로 보내세요. 혜정 씨를 저희 협력병원으로 이송시키세요. 최고의 치료를 제공하세요. 모든 비용은. 아름은 지훈을 쳐다보았다. 제가 청구서를 받겠습니다. 지훈은 깜짝 놀랐다. 고마워. 아름. 하느님이 복 주실 거야. 아직 안 끝났어요. 아름이 말했다. 그녀는 마침내 지훈을 쳐다보았다. 그녀의 시선은 차가웠다. 박 변호사님, 유진과 그녀의 어머니를 위한 세단 칸방도 알아보세요. 살만한 곳으로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간단한 식사와 생활비를 위한 월별 예산을 제공하세요. 지훈은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것이다. 아름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그녀는 나를 용서할 거야. 그녀는 나를 다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나는, 아름, 나는 변할 거야. 나는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나는. 아름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거실에서 보여주었던 것과 같은 냉소적인 미소였다. 당신이요? 그녀는 길 건너편을 흘끗 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투광 조명 아래에서 진행 중인 작은 상가 건물 건설 프로젝트가 있었다. 지훈, 당신은 건강한 남자예요. 아름이 말했다. 그리고 당신은 여전히 나에게 2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당신은 또한 당신의 어머니를 부양해야 합니다. 박 변호사님, 저 건너편 프로젝트 현장 감독에게 이야기하세요. 아름이 명령했다. 지훈이 내일 아침부터 시멘트 짐꾼으로 일자리를 얻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희망은 지훈의 눈에서 즉시 사라졌다. 짐꾼. 아름, 하지만 나는 대졸이야. 나는 부장이었어.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훈. 아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아내의 돈으로 살았던 가짜 부장. 짐꾼은 정직한 직업이에요. 훨씬 더 고귀하죠. 당신은 당신의 땀으로 돈을 버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배워야 해요. 골프장에서의 땀이 아니라 태양 아래에서의 땀이요. 당신이 그랬잖아요. 아름은 차 안에서 약간 몸을 숙였다. 재정은 각자 관리하자고. 안 그래요? 저는 제 말을 지켰어요. 저는 당신과 제 삶을 분리했어요. 이것은 아름은 구급차를 부르고 있는 박 변호사를 가리켰다. 아내로서의 도움이 아니에요. 당신의 아내는 오래전에 죽었어요. 이것은 자선이에요. 그냥 지나가던 낯선 사람의 동정심이에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는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빚을 갚아야 해요. 일하세요. 아름은 다시 좌석에 기댔다. 당신의 노력의 대가를 즐겨요, 지훈. 가세요, 기사님. 그녀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차창은 천천히 올라갔고 무대 커튼처럼 닫혔다. 지훈의 창백하고 공포에 질린 얼굴은 아름이 본 마지막 광경이었다. 고급차는 조용히 움직여 여전히 아스팔트에 무릎 꿇고 있는 지훈을 남겨두고 떠났다. 박 변호사는 통화를 마치고 지훈의 어깨를 두드렸다. 구급차 오는 중입니다. 지훈 씨, 그가 말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당신의 일은 내일 아침 7시에 시작됩니다. 늦지 마세요.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코너에서 사라지는 차를 쳐다보았다. 그는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죽지 않았다. 아름은 그에게 훨씬 더 나쁜 것을 주었다.